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대 후반에 들어선 평범한 여자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고 친구가 알려줘서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새 저도 이렇게 제 사연을 적게 되었네요. 다른 분들이 용기를 내어 보내주신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웃고 화내고 좋아라 하며 들었어요.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나의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만난 철면피 인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찌나 낯짝이 두꺼운지 그 짝을 방패로 써도 될 만큼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어떤 인간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한때는 결혼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평범하게 연애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든든한 마음이 들어 게다가 나처럼 의사라서 더 좋아하는 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수민 씨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장모님의 든든한 아들 역할도 잘 해낼게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과라고 했지만 동무는 아니지만 제가 자네 학교 교수들과 친분이 있어서 소개로 그 병원에도 종종 갔었고 안 그래도 우리 교수님께 장중 들었습니다. 가히 뜨거운 분이라고 소개하시던데요.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다고요? 맞아, 내가 개원을 할까 해. 나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빨리 해방됐지만 하거든.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처음 온 날 두 사람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큰 꿈을 실현시키는 것든. 엄마는 이제 진정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는 남편과 많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의 깊이가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대화를 이어나갔죠. 네, 맞아요. 우리 엄마는 의사이시고 제 남편도 의사입니다. 제 아버지도 예전에는 의사였었는데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남의 건강을 잘 챙기고 진찰해주는 의사였지만 스스로의 건강을 소홀히 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은 엄마와 나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려던 때 남편은 병원에 근무하고 계셨고 엄마는 휴직 중이셨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꾸준히 열심히 꿈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간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그 해결은 결국 요양병원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평생 모은 돈과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을 합쳐 경기도에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가정의학과 및 요양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8세였고 남편은 32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결혼 후 불임병을 앓게 되었는데 아이를 매우 갈망했기 때문에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한동안 시달렀습니다. 그때 남편은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여보,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아이가 인생에서 왜 그렇게 중요해? 우리 인생을 즐기는 게 중요하지. 우리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사자. 응, 힘내자. 나의 인생에서 아이가 꼭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난 아이를 많이 원했고 우리 닮았을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못 간다고 하니까 나 정말 절망적이야. 우리 닮은 아이는 못 낳더라도 당신이 아이를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가 입양하자. 난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 편하게 생각하자. 그 당시 제 마음을 달래준 건 남편이었고 입양을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안 하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그 긴 세월에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음을 잡고 나서부터는 그냥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대학병원을 사르고 휴가가 딱히 없었어요. 남편은 바빴고 저는 괴로움을 잊으려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부부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엄마도 병원에서 혼자 일해야 했을 때가 있었어요. 엄마가 남편을 스카우트해서 일하러 온 것이에요. 부디 제 병원에서 일해주겠니? 볼 생각 없나요? 자네도 부로기를 넘었는데 좀 쉬어도 되잖아요. 아유, 나도 혼자 일하려니 힘들어서 그래요. 대체
의사가 있으면 반나절 정도는 진료를 받지 않고 쉬려고 해도 되겠지요. 자네가 대학병원에 큰 뜻이 있는 거 아니라면 제 병원에서 일해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연봉은 섭섭하지 않게 줄 수 있어요. 장모님, 요즘 힘드시겠어요. 저는 대학병원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교수라는 직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까지 거의 모시고 일을 했었잖아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싶어요. 장모님의 의견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 당시를 떠올려 보니 정말 숨차게 달려온 사람이었어요. 너무 지쳐 있었고요. 확실히 마흔을 넘으니 대상포진도 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백혈구 수치도 높아지고 몸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한동안 아버지께서는 저희 사이에 딸내미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몸을 좀 떨었어요. 제 소영이가 왔을 때 너무 예쁘다고 하셔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면 선물을 사달라는 의미였어요. 물론 초반에 한두 번씩은 제가 속에 불편한 것도 없어서 구입해 드렸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싫진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나중에 가서는 우리 딸을 신경 쓰고 계셔서 저는 다른 가게에서 둘러보고 있게 되었죠. 그리고 사라져 버리시는 때 예비 시어머니를 붙잡아서 화를 냈더라고요. 거기서 예비 시어머니가 울었다고 하길래 저희 어머니가 계산하실 테니까요. 어머니한테 계산 받아야 해요. 네, 어머님께서 하셔야 할 거 아닌데 어느 부모님이 자식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살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어머님이 자신의 것을 구매하시는 게 맞죠. 더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정말 그런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바뀌었고 입고 나가려던 옷을 벗고 로비로 향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쫓아갔죠. 예비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백화점을 나가려는 걸 붙잡아 뒤로 되돌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넌 아마 내가 이렇게 무례한 아이가 될 줄 알았어? 나 소영아, 너는 아직도 나한테 그렇게 안 보여. 정말 실망스럽구나. 나라도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냥 엄마와 딸처럼 지내자고. 병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환자들이 우리 엄마의 병원을 자주 찾았고 거기서 피부과도 경험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나 아빠와는 달리 의학에 흥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피만 봐도 아프고 메디칼 드라마는 끝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야를 전공했고 결혼해서 남편이 우리 엄마 병원으로 이직할 때까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심해져서 남편과 상의한 후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퇴사 소식에 시어머니가 난리를 쳤어요. 지방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너 일 그만뒀다는 게 사실이니? 그 좋은 직장을 왜 떠나버렸니? 휴직이라는 건 없어. 어머님, 저도 회사를 그만둔 게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예비 시어머니의 무지한 행동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호구가 될 수도 없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의를 당연시 여기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제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제대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나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해서 백화점으로 불러왔던 그날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온전히 정신을 잃고 등장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죠. 그런데 어떻게 달려가냐고요? 그냥 소리 지르며 엄마 그래서 엄마라고 큰 소리로 극성스럽게 외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멈칫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나에게 우리 딸 이렇게 말했어요. 걸렸어도 저는 내 어머니라고 고깝게 손을 지켰는데 제가 저렇게 나오니 자기도 놀랐던 거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마음에 먹은 대로 대처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오늘 딸에게 선물을 사주시면 안 돼요. 저
엄마랑 이것저것 쇼핑하면 기분이 풀릴 것 같거든요. 괜찮죠? 저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하던 것처럼 미친 망아지 마냥이 매장에서 처 회장으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엄마, 저 이거 입고 나갈 테니까 계산해 주세요. 엄마, 저 이거 신고 나가 있을 테니까 계산해 주세요.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비 시어머니가 다 계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가 할 때는 뭐 사이 좋은 모녀 사이 같지 않냐는 그런 소리를 해대더니만 제가 자기랑 똑같이 예비 시어머니가 갈수록 표정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신다고요. 쇼핑을 원하는 대로 마치고 나서는 좋다가 초밥을 먹으러 가고 싶다면 사달라는데 주차장 앞에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에이, 소영아, 너 좀 선 넘는 거 같아. 내가 오냐 말이야? 너한테 오냐 해주니까 뭐 내가 만만해 보이는 거니? 응, 난 이 시가 될 사람이야. 그리고 무슨 애가 소비가 이렇게 심하냐? 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러네.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그대로는 아가씨의 머리가 좀 꼬일까 염려가 되지 않았나. 고개를 숙인 다음 하품을 한번 찢어지게 크게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개에 떨어지며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세상 가엾은 표정으로 말이에요. 고등학교에서도 운동부 활동했던 것을 이렇게 썼다니 정말 가엾네요. 될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제가 저렇게 하품으로 위장한 눈물 연기를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꽤나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세를 몰아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제 딸 같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물건도 고르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막 해도 되겠구나, 정말 나를 편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해서 어머니 닮은 어머니 딸처럼 행동했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너는 왜 울고 그러니? 아이고, 그만 울어.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저는 그냥 미러링 심리 효과처럼 제가 어머니랑 똑같이 하면 저를 더 좋아해 주실 줄 알고,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들뜸했었어요. 봐요. 저는 그렇게 밀어붙이고 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어떻게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것도 어이가 없었네요. 그렇게 옷이나 신발을 준비하고 그걸 기억 못했다는 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에 있는 결제 내역을 보여줬더니 또 입을 꾹 다 물더라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던 예비 시어머니가 목을 가다듬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일단은 그만 울고, 알겠다. 그런데 나도 앞으로 너에게 선을 지킬 테니 너도 선을 좀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이야. 아들이 아무리 내가 딸처럼 굴렸다 하더라도 그렇지. 세상에, 어머니는 나에게 엄마랑 딸처럼 지내자고 하셔서 아유, 알았어. 너에게 딸처럼 굴려고 안 할게요.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요양시설을 축소하자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장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 쪽에서는 흑자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외래와 피부과의 수입으로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적자를 메꿔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답이 나왔잖아요. 요양병원 시설을 축소하고 피부과를 확대시켜 병원에 이익을 남기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네, 우리 병원을 잘못 이해한 것 같네. 우리 병원의 설립 목적은 요양병원이야. 나는 요양병원을 위해 외래도 하고 피부과도 하는 거네.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외래를 만들고 피부과를 만든 거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나? 장모님의 뜻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봉사도 돈이? 상황 속에서 소영이가 제가 신부 실습을 받았을 것이고 무엇을 했을 것이며 하나하나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나도 처음 얻은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은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어머머, 소영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저 말을 듣자마자 사해가 탁 걸려서 그대로 물을 뿜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그 물이 시어머니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버리게 되었어요. 대뜸 물세례를 맞는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호들갑을 떨어뜨리면서 있는 대로 드러내 얼굴을 닦은 뒤
다시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지. 그리고 수영이가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돈을 쓰는 거를 보니 과소비가 심하다고 했어. 너희들은 결혼한 뒤에 내랑 함께 한다니 마치 그가 겁이 없다는 듯 했어. 드신 분들, 그리고 아프신 분들에 대한 진료가 쉽지 않을 거면서도 당신이 의사이고 환자들은 아파서 오는 것이니 조금 더 너그럽게 진료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노인분들과 안 맞아서 같은 말도 두세 번 반복해야 하고 행동도 금방 알아듣지 않는데 게다가 시간도 많이 뺏었으니 미안하다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속으론 노인분들 진료를 거부하고 싶을 정도고요. 하지만 그럴 순 없죠. 병원 근처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자 주로 오시는 환자들 또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도 결국 언젠가는 노인이 되는 거죠. 그땐 미움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곱게 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원장님,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도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당신도 참으로 고독하시겠지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조금 받기 쉬운 유형이긴 하지만 그때 그런 기분이 나쁘게 하는 이유를 저는 농담이나 진실을 말하면서 웃음으로라도 좀 열어주어야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혹시 이런 마음이라면 환자나 덜 성숙한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남편에게 말해야지 했었지만 그때 일이 폭발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언급한 그 다음 날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은 채 출근했고 회사에서 말을 듣니 우연히 첫 번째 환자가 요양병원에 계신 80대 어르신으로 밤새 아플 때 개어 60대 보호자와 함께 외래 진료를 받으시러 오셨다더라고요. 그때 제 남편이 약간 냉담한 태도로 진료를 받았고 보호자는 그 주사의 태도에 기분이 나빠져서 소리쳤습니다. 집기를 던지며 컴플레인을 심하게 한 것은 당신이 의사라면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명을 시켜줘야지. 못 알아들으면 꺼지라고 할 것이냐, 의사라면 환자에게 욕을 해도 되는 거냐고. 이 정도로 설명을 다 해줬으면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설명을 준 적도 없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하지? 제가 싫으면 다른 요양병원으로 가라고. 당신도 당신의 부모를 돌보지 못해서 여기로 온 건 아니잖아.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서 여기로 온 건데 군소리를 떨지 말고 내 얘기를 들던지 아니면 그거 다른 데로 꺼지라고 하는 남편의 두 번째 말에 보호자의 시선이 완전히 돌았다고 합니다. 집기들을 다 던지면서 한순간에 병원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저희 엄마를 호출했고 엄마는 그날 진료가 없는 날이었지만 집에 있다가 불길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도착했지만 우리 남편은 환자와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남편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조인트로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때 엄마가 남긴 손바닥에 맞았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의사면서 어떻게 아픈 가족을 두고 있는 보호자들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가 있어? 당장 사과 안 해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책임 있는 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처세술에 미흡해서 생긴 일 같습니다. 넓은 마음 그대로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자한테 욕이 날 정도의 진료를 받아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진료가 맞는 것이고요. 전 이 병원에 다니면서 이상한 의사들을 많이 만났었지만 이런 막장 의사는 처음 봅니다. 앞으로는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없을 때 저희 엄마를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지 마세요. 알아두셨죠? 엄마는 몇 번이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가 겨우 그 사태가 진정됐다고 해요. 남편은 엄마의 말을 수긍한 것인지 아니면 엄마가 뺨을 친 충격으로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진료를 받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후자였다. 남편이 저에게 한 첫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아, 장모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내 뺨을 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어땡해.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나를 뛰길래 전 남편한테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 줄 알았죠. 친분이 있는 병원 간호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그날의 사건을 낱낱이 듣게 되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 누가 잘못한 건가요? 당연히 제 남편이 100% 잘못한 거죠. 남편은 사건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뉘우침은 전혀 없고 저희 엄마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뺨을 친 것에 대해서만 억울해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회사 대표인 나로서는 너 그게 정말 확실한 거니까 장담할 수 있는 거냐고. 너 이런 것으로 거짓말하는 거면 이것도 혼인 빙자 사기인지 뭔지 그걸로 너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동안 회로가 멈춘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와 자기 아들을 번갈아 보다가 제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혼인 빙자 사기가 제가 당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하던 예비 시어머니가 저렇게 파렴치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1년에 한두 번이나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한국에 들어와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실까요? 딱히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 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어제 너무 제 마음을 다쳤네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것은 좋지 않았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너도 너무 화를 내고 나 그 정도로까지 하지 않았다면 뒤끝을 보호해주는 분도 멈추지 않았을 텐데요. 보호자에게 나는 강하게 너희들의 편임을 보여주려고 널 때린 거 아닌가 싶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것은 제 잘못이었네요. 장모님, 어제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장모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어요. 참, 일한 병원을 그만뒀다 갔는데 나 죽어서 그 병원을 누가 다루겠어요? 그 병원의 주인은 딱 한 명뿐이었잖아요. 이미 그 사실을 말씀드렸죠. 잊어버릴 거예요. 이념이 맞지 않고 운영 방식이 같지 않아서 제가 물려받았더라도 과연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은 내 이념에 맞게 행동해주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는 그 병원을 내 맘대로 운영해도 무엇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때 남편의 눈빛이 매우 밝았대요.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 병원을 물려주면 그 병원을 자유롭게 운영해도 된다는 말에 남편은 큰 야망을 키운 것 같았다고 합니다. 무슨 야망을 키우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남편의 야망은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큰 야망은 우리 엄마가 빨리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할 마음이라면 자기랑 결혼해도 괜찮다고 말해야겠죠. 만약에 엄마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결코 소용없이 눈에 띄지 않게 할 테니까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줄게. 너를 속이지 않게 조금이라도 모르게 할게, 소영아. 그러니까 제발 우리 결혼을 엄마 때문에 없애는 것이 어디에 있어?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인가?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나는 어떤 찜찜한 느낌을 느꼈어요. 그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졌죠. 하지만 직관적으로 뭔가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예비 신랑과 친구들의 모임 중 한 친구가 한 이야기가 불현듯이 떠올랐어요. 얘야, 재수 씨는 좋겠어요. 규민이의 자식이라니 조만간 회장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네요. 투자하세요. CEO 회장님이셨다고요? 모르겠는데 그럼 너희 부부 연봉이 얼마나 되는 건데? 그냥 조만간에 나라 하나 세우려고 계획 중이다라는 얘긴데 뭔 소리지? 처음 듣는 이야기네. 그런 것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고 교민인 그 자식이 일을 잘하잖아. 그래서 말한 거야? 그 당시에는 술 취해 헛소리를 했겠지만 한 번 넘겼어. 예비 신랑이 절대 파우면 안 된다고 매달리던 순간 그 말이 떠올랐어. 투자 신랑이. 알기로는 예비 신랑은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를 만났고 차근차근 승진했다는 케이스일 뿐이야. 그 사람이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긴 들은 적 없었어. 그래서 나는 예비 신랑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 규민 씨, 그러니까. 볶아보면 내가 병원을 파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지. 여러 방법은 있긴 한데 그만큼 지금 일하는 병원이라는 것이야. 그래. 장문인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노인분이 장문이란 거야. 그래. 그 늙은 할망구가 쓸데없는 생명력을 만으로 길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좋은 방법 좀 알려줘봐. 요즘엔 무슨 것도 만들지 않는 주사 같은 것은 없냐? 그런 게 딱인데 서서히 앓다만 가는 거잖아. 그게 티가 안 나고 좋은데 말이야. 야야, 원래 노인들은 다 때가 되면 가니까 좀만 기다려라. 그래도 너희는 재미있게 살지 않냐? 애 키우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많이 여유 있게 살 테니까. 그냥 내가 지어 우리와 같은 와이프 애도 못 낳고 돈도 안 버는데 무슨 내가 낙에 있단 얘기야. 아, 그냥 집에 호구 생활하고 있는 거야? 재산이라도 챙기고.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최근에 친구가 회사를 차리면서 상장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장인어른께서 나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주시면 내 명함도 나올 것 같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내 이름만 빌려주면 상장하면서 돈을 투자받게 될 것 같다길래 내 이름을 빌려줬었는데 예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투자회사에 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중소기업의 부사장이 된 것인데 그 사람 주변에 돈이 될 것 같은 똥파리들이 많아서 예비 남편에게 끌려들겠죠. 그렇게 예비 신랑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일부 투자도 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투자를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그 자식이 잠적했어요. 연락도 안 오네요. 제 두 귀로 듣지 않아서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기분은 더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자들끼리 말을 못해요. 말하다가 그런 쪽으로 말이 나겠니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신뢰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완강히 바라서 그랬을까요?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우리 엄마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다녀온 우리 엄마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어요. 나 어떡하니? 나 이제 어떻게 나 가난 말길래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란다. 엄마도 충격이었는지 눈물을 휴지로 닦아내며 말을 했어요. 엄마,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제대로 검사한 거 맞아. 6개월 전만 해도 없던 아이, 어떻게 갑자기 말고가 될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전개야? 그때 병원에서 놓친 것 같아. 아래쪽도 봤어야 했는데 위쪽만 살짝 봤던 것 같아. 이미 많이 진행됐고 이식도 소용없다고 하더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 장모님, 확실해요. 정말 사실이에요. 거기 병원 어딘데요?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미 몇 차례나 확인했어. 정밀 검사까지 받고 나서 말한 거야. 이제는 너희만 받아들이면 돼.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 갑자기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 게다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어. 아빠야 어서. 엄마도 암이라니.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나요? 엄마가 연세는 있지만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나이 발병률도요. 개근상과 우수상을 받으며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냥 이번에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녀석이 잠깐 잘못한 일을 어내게 했던 말 다 취소할게.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걸고 넘어지던 것은 어디로 가고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감옥에 갇히면 정말 안 된다면서 책으로 온갖 말을 해가며 싹싹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의 동요가 일기는커녕 더 역겹게 느껴졌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봐도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의 손해와 이익을 따져가면서 자기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앞서 한 행동 일절 상관없이 저에게 굽신거리는 것이죠.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는 저에게 매달리는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떼어내고 제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눈물과 콧물을 터뜨렸다. 범벅이 된 그 모자 한 의원 입장에서 제가 어머니의 딸인데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와 어머니 아들 같은 사람이 있는 집으로 어머니의 딸 자식을 시집 보내고 싶으시겠죠? 아니잖아요. 규민 씨. 그리고 당신도 참 웃긴다. 우리 아빠가 건물을 맡긴다고 하셨던 거지? 언제 당신한테 명예까지 주신다고 했었어? 김치국도 적당히 마셨어야지. 그리고 규민 씨가 멋대로 우리 회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미지를 망친 거. 그거는 내가 아빠랑 얘기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게.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매정하게 벗어나서 나왔어요. 너무나 뻔하지만 당연하게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저의 뒤를 쫓아나와 미친 듯이 매달렸죠. 그렇게 끝내는 건 말도 안 된다느니. 이제 와서 결혼을 물으면? 서류를 다 정리해 두었으니 받게 될 자에게 주겠다고 해. 아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부동산에서 처리하면 제 명의가 될 거야. 부동산 김 사장과의 대화는 이미 끝냈어. 그분께 가지고 가면명의 변경에 대해 도와줄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잔내 준다고 했잖아. 그동안 수고 많았어. 내가 떠나도 잘 부탁해. 그때 남편의 표정을 보니 미묘하게 웃더라고 하더라. 대단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겠지? 그것이 희망했던 것이었는데 엄마는 다 짐을 정리했다고 하더라. 결과적으로 집을 회수됐다고 해. 그런 집에 혼자 둘 수 없었어. 게다가 안말기인데 그날부터 엄마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 병원에서는 짧아도 3개월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엄마가 간암이라고 밝힌 뒤 잠시 후 우리와 집에 계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엄마의 의지대로 가족끼리만 치러졌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게 엄마의 마지막을 보내드린 후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많은 일이 일어나서 현실 감각이 떨어졌어요. 집에 와서도 내내 멍한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멍하다가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멍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잠이나 자던지 아니면 몸을 더 움직이거나 슬픔을 이겨봐야 할 것 같아요. 집안 청소를 해보는 것은 어때요? 지금 상황이 엉망이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 중이에요. 간호사들도 말 안 했지만 출근할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정말 놀랄 것 같아요. 병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주말이었거든요. 그때 병원을 떠나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장례를 치룬 다음 날 남편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너도 심 있다면 이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해. 말 많은 건 필요 없어. 바로 사인하라고. 어머님도 이젠 안 계시겠죠? 우리 둘은 여기서 끝이야. 이혼을 정리하고 새 삶을 살 거야. 애 못 낸다는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야 해. 내가 인생을 이끌어 나가야 해. 남편이 이직을 할 건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나쁜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장례를 치르고 날 바로 이혼한다는 게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서류를 들고 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와이프가 가장 힘들 때 어떻게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힘조차 없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사인할게. 그럼 우리 엄마가 준 병원을 다 내놓고 가야 마는 거지? 뭔 소리야? 그건 내 것이야. 내가 그 병원 챙겨서 뭐하게 사용할 수도 없는데. 장모님이 준 병원은 내 것이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끄세요. 당신 참 염치가 없구나. 나랑 이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준 병원을 챙기고 싶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장모님도 멍청하다. 내가 자식도 못 낳는 이런 여자와 100년 내려갈 줄 아셨나. 이렇게 병원도 딱 주니 말이야.
이미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 합의했다고 하니까 병원을 팔아서 피부과와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차릴 거예요. 그 돈 안 되겠지만. 그는 눈빛으로 멸하려는 신호를 보냈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걸 봐요. 김규민 씨. 이미 자네 어머님이 내 딸아이한테 실수를 저질렀거든. 게다가 김규민 씨가 회사 이름을 드러내며 사기를 쳤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 아, 내 딸아이가 김규민 씨랑 결혼할 것 같아. 그런 놈들이 친대 상가 있는 집안에 내 딸아이를 시집 보낼 것 같나? 그건 자네도 너무한 거야.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에 그 사람은 이미 멘탈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거기에 변호사까지 떡하니 앉아있으니 이미 자신이 사기죄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사실에 더욱 멘탈이 나갔던 전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회사 변호사 앞에서 모든 사실을 솔솔 불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 제가 마음을 돌려서 자기와 다시 결혼을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끝내고 내게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을 집중해서 해. 이별을 우리 앞에서 울면서 계속할 생각이야? 그만해. 이야기를 마친 거야? 이미 내가 잘못을 알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잖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아줬으면 해. 부모님 앞에서까지 눈물 흘리며 쇼를 해도 소용없어. 정말 그만해야 해. 난 이미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엄마를 마음속에서 떼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고소장을 받았어. 그 고소장을 받았을 때 그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되돌아갔다. 하지 못할 망정, 병원이 뉘거냐 되느냐에 관심을 보였고 이제 병원장이 되는 거냐며 엄청 부러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듣고 있는 친구가 아주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비통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식 소개해준 자기 잘못이 크다고 인생 망치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악자 재걸 남편과 그의 동기들은 우리 엄마를 보고 멍청하다고 죽어서 개쥐는 꼴이라고 한평생 열심히 일궈온 재산들 남의 자식 배에 넣어주게 되었다고 얼마나 우리 엄마를 조롱하고 비난했던지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하며 학회가 끝난 후 학회장에서 나올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났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엄마였다고 해요. 엄마는 학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위를 보자마자 뺨따구를 후려쳤다고 합니다. 김서방 자네나 좀 볼까? 병원은 챙기고 우리 딸한테는 이혼하자고 했다며 이런 파렴치한 자식이 너 같은 건 좀 고통스러워야 해. 그러면 아주 무지막지하게 남편한테 주먹을 다고 해요. 학회장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한순간에 시선이 집중되었는데요. 장모님 아니? 아, 어떻게 장모님이 살아계세요? 분명 어제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는데 장모님 맞죠? 비슷한 사람 아니죠? 그래, 나 맞다.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서 납골당에서 부활했다 이 자식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뭣도 없는 거 다 보살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전에 남편이 학회에 갔을 때 저희 엄마를 빨리 보내는 방법이 뭐냐고 동기들끼리 시시덕거린 거. 그건 아니에요. 아이 아줌마가 죄를 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있던 그 아줌마는 바꾼 수단이 다름일 뿐이지 동정심을 유발해요. 그 아줌마의 아들인 제 전 남자친구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몰려 있어요. 그 아줌마는 당신 아들이 궁지에 몰린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립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물은 다 흘러간 일이고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제게 붙잡히는 그 아줌마를 미안해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더 적당하게 처리했으면 했어요. 혹시 규민 씨의 다른 형제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면요? 괴로워하자 엄마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 남편은 아무래도 이상한 수를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사롭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려. 어차피 장례를 치를 때는 도움이 필요할 텐데 엄마도 빨리 저에게 공개를 했던 겁니다. 일을 이렇게 꾸미는 상황에서 차라리 빨리 일을 끝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더 긴박하게 일을 꾸민 거였어요. 엄마는 좀 더 일찍 세상을 떠나기로 하고 관식 조문 같은 거 다 생략했고 엄마는 그동안 호텔에서 호캉스를 했다고 하네요.
남편도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그런 거 체크를 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집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장례식장으로 곧장 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들렀다 온 것 같아요. 정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아요. 내가 준 부동산 서류란 것들이군요. 그것이 가짜임을 전혀 몰라서 이 자식아 입에 불리는 데만 급해서 서류 확인조차 안 한 것은 실수가 아닐까 어리석은 것이라고 뭐라고요. 아, 그게 다 가짜였다고 이러면 세상의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장모가 너무 나눈 초강 지쳐버리는 사람이 왜 나는지 이유를 묻지 기회도 없이 너 같은 새끼는 아무리 말해도 정신 못 차리지. 그래 이혼하고 자네 인생은 자네가 알아서 살게야. 사실 엄마가 준 병원명의 변경 서류도 다 가짜였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의사도 돈 앞에서는 장님이 되나 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돌아가긴 했어요. 그날 학회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남편을 도와 장모 없애려는 파렴치한 사위라는 소문이 퍼졌고요. 사위의 친구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놈들이라며 아주 혼을 내주었습니다. 역시 끼리끼리는 과학인가 봐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당연하겠죠? 무슨 짝으로 집에 들어오겠어요? 다음날 병원에 출근했는데 엄마가 전부 다 모아놓고 새로운 의사를 소개해 주었대요.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책임질 새로운 원장입니다. 다들 반가운 모습으로 맞아주세요. 그럼 김 원장님은 김 원장님도 같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방이 바뀌는 건가요? 지금까지 일해주신 김 원장님은 오늘까지 일하기로 했고 그 자리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그럼 환영의 의미로 박수를 쳐볼까요? 그날 바로 진료실에 남편 이름이 빠지고 새로운 의사가 그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병원에서 해고당하게 되었고 며칠 후 제가 받은 편지에 대해 내면적으로 두려움을 느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제게 편지를 그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인간과 이혼하고 현재는 다시 싱글 생활을 즐기며 아버지의 부사장 자리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사장 자리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데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오라고 하셨지만 제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놓친 여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놓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오늘 들어보신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 나이가 먹으면 결혼을 하고 좋은 남편과 소중한 두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 줄 알았어요. 푸른 잔디가 있는 전원주택에서 대형견도 키우면서 산다는 게 제가 원했던 삶인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삶이 제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려오고 꿈꿔온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길었다고 했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 시간 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회스러워서 계속 생각이 나요. 싸움에서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요. 이기는 생각이에요. 엄마도 그 인간이 벌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로 이렇게까지 일을 꾸몄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넘어가서 두고두고 열받아 하지 않으려고요. 맞는 말 같아요. 보통 싸울 때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생각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싸움은 엄마의 도움으로 한 번에 통쾌하게 끝낼 수 있어서 마음속에 앙금이 없었어요. 지나간 일에 미련 두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행복해지기로 했어요. 과거에서 벗어나야지 제 행복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위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올해에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건강하셔서요. 전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